셰익스피어의 대표작 결계와 그의 천재성.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아름다운 언어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으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햄릿,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혼란에 빠진 덴마크 왕자 햄릿. 아버지의 유령으로부터 어머니와 삼촌 클라우디우스 왕이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사실을 듣고 복수를 결심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갈등합니다. 햄릿의 복잡한 내면 심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독백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 복수와 정의, 사랑과 배신, 관계와 이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가장 심오하고 철학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오셀로. 뛰어난 무어인 장군 오셀로는 베네치아의 귀족 여성 데스데모나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지만 간악한 부관 이아고의 계략에 휘말려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아고는 교묘한 거짓말과 증거 조작으로 오셀로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작품은 질투와 의심, 배신과 복수, 인종차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리어왕. 늙은 리어왕은 자신의 왕국을 세 딸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딸들의 사랑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막내딸 코델리아를 내쫓고 아첨하는 두 딸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고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리어왕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이 작품은 권력과 탐욕, 가족과 사랑, 정의와 복수, 관계와 이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통,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맥베스. 용맹한 장군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에 현혹되어 왕위를 찰탈하기 위해 왕을 살해합니다. 하지만 맥베스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점점 더 잔인하고 광폭해지고 결국 반란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맥베스 부인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다 미쳐버리고 자살합니다. 이 작품은 욕망과 야망, 죄책감과 불안감, 관기와 파멸 등 어두운 주제를 다루며 인간 내면의 악과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여름밤의 꿈. 아테네 숲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마법, 꿈의 이야기. 4명이 젊은 연인들의 엇갈린 사랑과 요정들의 장난. 아마추어 극단의 우스꽝스러운 연극 연습이 얽히고 설키며 유쾌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작품은 사랑의 다양한 모습과 인간의 욕망, 갈등, 화해를 유머러스하게 그려내며 셰익스피어 희극 중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를 위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살 1파운드를 내놓겠다는 계약을 맺지만 배가 난파되어 빚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샤일록은 계약대로 안토니오의 살을 요구하지만 법정에서 바사니오의 아내 포샤의 지혜로운 변론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 작품은 돈과 우정, 사랑, 복수, 인종차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특히 샤일록이라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을 통해 인간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말괄량이 길들이기. 고집 세고 제멋대로인 여성 카타리나를 길들이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카타리나의 남편 페트루키오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녀의 고집을 꺾고 순종적인 아내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남녀관계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며 여성의 주체성과 자유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헨리 4세. 헨리 4세의 통치와 그의 아들 헨리 왕자의 성장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헨리 4세는 왕위 찬탈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반란과 음모에 맞서 싸우고 헨리 왕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책임감 있는 왕으로 성장합니다. 이 작품은 권력과 책임, 우정과 배신,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섞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리처드 3세. 뽑주의 흉악한 외모를 가진 리처드 3세는 왕위를 찰탈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형제와 조카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독살하며 반대 세력을 숙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한 통치는 결국 반란으로 이어지고 리처드 3세는 전투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작품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악의 본성, 정의와 복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중 가장 어둡고 강렬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원수 집안인 몬테규 가문과 캐퓰릭 가문이 자녀 로미오와 줄리엣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두 집안의 반목으로 인해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비극 중 하나로 젊은 연인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과 비극적인 운명을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냅니다. 셰익스피어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캐릭터와 인간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세상사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1200명이 넘는 다양한 캐릭터들은 그와 다른 작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에 대해 셰익스피어, 인간 창조에서 해롤드 블룸은 그렇게 많은 독립된 자아를 창조해낸 사람은 셰익스피어 외에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가 인간 본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자아를 창조해내는 셰익스피어의 능력은 보다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희곡들은 맥베스,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비극과 한여름밤의 꿈, 실수의 희극, 시비아 같은 희극, 겨울 이야기, 폭풍우 같은 로맨스, 그리고 줄리어스 카이사르와 토로일러스와 크레시다 같은 고전극 또는 리처드 2세에서 시작하여 헨리 8세로 끝나는 사극,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존 허밍스와 헨리 콘델은 셰익스피어가 세상을 떠나고 7년 뒤인 1623년에 처음으로 셰익스피어 희곡 전집을 이절판으로 펴냈다. 편집자들의 말에 따르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출간하고 그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들은 오히려 셰익스피어의 탁월한 작품을 훼손시키는 해적판을 낳는 역효과를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나 허밍스와 콘델이 펴낸 이절판 셰익스피어 희곡 전집은 그의 탁월한 작품을 그대로 담아낸 최초의 책이다. 그들은 서문에 그는 자신이 생각한 바를 마음과 손을 통해 쉽게 표현해냈다. 우리는 그가 노트에 적은 글들을 직접 받았다. 그리고 더는 그의 재치를 숨겨둘 수가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의 재치가 영원히 사장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을 읽고 또 읽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영어를 세계 최고의 언어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셰익스피어는 영어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2만 개 이상의 단어를 창조하고 유통시켰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연극의 발전뿐 아니라 시, 수필, 소설 그리고 여타 형태의 예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시공을 초월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이 그가 창조한 다양한 캐릭터에 있음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은 작가 벤 존슨이다. 사실 셰익스피어의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신교도나 구교도로 혹은 덴마크인이나 영국인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의식을 지닌 전형적인 캐릭터로 그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자아를 통해 우리 자신과 관련된 너무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의 희곡들은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희곡들이 너무 복잡해서 연구를 거듭해도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의 작품 속에 담겨있는 감성적 지성은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진 바 없다. 벤 존슨의 말처럼 당신이 셰익스피어에게 실증을 느낀다면 당신은 아마 삶에도 실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감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프로이트의 사례들 가운데 상당수도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이트 역시 그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심리 분석의 대가 프로이트는 셰익스피어에게 영향을 받아 인간 심리와 관련해 많은 것들을 세상에 말할 수 있었다. 셰익스피어는 감정 세계의 내면을 놀라울 만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이 사람을 무능력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셰익스피어는 맥베스 부인의 의식은 우리를 모두 겁쟁이로 만드는구나 라는 말을 통해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비아의 바이올라와 뜻대로 하세요의 로잘린드처럼 남성의 위선을 대하는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는 정체성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 간의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다음 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도 예리하게 제시한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에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갈릴 뿐이다. 또 다른 예로 셰익스피어는 카이사르가 포로가 된 클레오파트라에게 당신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구속하지 마시오라고 조언하는 대사를 통해 같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은 인간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을 가장 호소력 있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데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호소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분석한 비평가 마가레트 카벤디시는 이렇게 적었다. 그는 자신이 묘사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희곡 속에서 온갖 유형의 인물을 너무도 완벽히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히 남자다. 하지만 나는 그가 여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작품에서 여자 인물들을 그렇게 잘 그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세심한 관찰력을 토대로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모든 감정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같은 가장 부드러운 감정과 피비린내 나는 비극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감정 같은 극단적인 두 가지 감정 모두를 잘 보여주었다. 그의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은 모든 연령대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뜻대로 하세요에 등장하는 자크의 대사를 통해 그는 7가지 연령대의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칭얼거리는 유아, 울상을 지으며 마지못해 학교로 향하는 소년, 혹독한 시련 앞에 한숨 짓는 연인, 명예를 지키기에 급급한 군인, 머릿속 가득 금원이 들어있는 판사, 세상이 넓다는 것을 깨닫는 중년을 넘어선 남자, 노쇠에서 다시 아이처럼 유치해지는 고령의 노인, 이렇게 7가지 연령대의 인물 말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이 7가지 연령대의 인물 모두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특히 그의 비극들은 그 가운데 일부 연령대의 인물들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 이를테면 그의 작품 햄릿은 젊은이, 오셀로는 연인, 맥베스는 군인과 정치가, 리어왕은 노인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희곡들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균형을 잃고 비탄에 잠기는 과정을 보여준다. 햄릿의 경우 문제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는 능력은 점차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오셀로는 열렬한 사랑이 무모한 질투로 변하는 경우이며
맥베스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열망이 냉혹한 권력 다툼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리어 왕의 경우에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이 성급한 성격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연민의 무의미한 푸념으로 바뀐다. 셰익스피어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기심을 버리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많은 비평가들이 셰익스피어의 가장 깊이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는 폭풍 후 겨울 이야기, 신벨린 같은 후기 희곡에서 절정을 이룬다. 셰익스피어는 예리한 눈으로 인간 영혼을 들여다봄으로써 인간 삶 속의 보편적인 드라마에 새로운 빛을 던지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사랑과 용서의 본질에서부터 정치 권력 그리고 남녀관계의 본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등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예리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노화와 고통, 빈곤, 그리고 구속으로 얼룩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역겨운 속세의 삶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에 비하면 낙원이어라. 셰익스피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우기도 하지만 사랑에 대한 찬미도 즐긴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이 갖고 있는 구원의 힘부터 이해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변신의 힘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필면의 존재인 인간이 인생의 흥망성쇠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 때문이라 생각한다. 실수의 희극에서 안티폴러스는 루시아나에게 그녀가 마치 사랑의 여신인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예쁜 아가씨,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제발 가르쳐 주오. 굼뜨고 천박하고 약하고 여러 가지 과오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나의 비속한 마음에 당신 말의 참뜻을 알아듣게 털어놔 주시오. 왜 나의 거짓 없는 순박한 영혼을 잡아 흔들어 무지의 영역 속에 방황케 하려고 하시오. 당신은 신이오? 그래서 날 새롭게 창조할 생각이오. 그렇다면 날 새로 만들어 보시오. 당신의 힘에 거역하지 않겠소. 사랑, 자기이해,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것들은 대학 정규 과목도 아니거니와 셰익스피어는 대학에 다닌 적도 없다. 즉 위대한 작품이 대학 교육의 산물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영원히 변치 않을 업적을 남기기 위해 반드시 최고의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셰익스피어에게는 삶 자체가 바로 학교였다. 즉 그에게는 삶 자체가 감성적 지성의 미묘함을 익히는 최고의 도구였던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어떤 식으로 언어 구사력을 발전시켰을까? 그는 당시에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즉 당시 학교에서는 새로운 인문주의 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는 신화, 역사, 그리고 라틴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언어 구사에 보다 민감했던 시절이었다. 그렇다면 그 때문에 그가 놀라운 언어 구사력을 보였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셰익스피어의 정기 작가인 바코너는 셰익스피어의 삶을 거슬러 올라 영혼을 탐구하는 작가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그가 어떻게 성장 발전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준다. 그는 젊은 시절의 셰익스피어를 현학적인 태도를 멀리하면서도 배운 것을 존중하고 체화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최대로 활용하는 현명하고 열정적인 젊은이로 묘사했다. 셰익스피어의 두 형은 태어나자마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어머니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말로와 존슨 같은 당대의 남성중심주의 작가들과 달리 감성의 움직임에 남다른 통찰력을 보이고 놀라운 감정이입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아닌 것 같다. 호너는 셰익스피어가 젊은 시절 연극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이유를 귀족들이 후원했던 극단을 포함해 당대 최고 극단들의 순회 공연이 많이 열렸던 스트래퍼드에 살면서 그만큼 연극을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호넌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평생을 통해 직접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틈틈이 모색했다고 한다. 18세기에 그가 연상의 여인과 결혼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경험을 쌓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세에 이미 셰익스피어는 40세의 사람들보다 결혼 생활이 갖고 있는 복잡함과 책임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격정적인 감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감정적 지성의 미묘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셰익스피어의 능력은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사교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595년부터 그는 국왕극단에서 전속 극작가로 활동했다. 셰익스피어는 당시 한극단과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유일한 극작가였다. 그는 또한 존 플래처와 협력하여 헨리 8세, 카데니오, 2인의 고상한 연구자들을 썼고 1590년대에는 4명의 다른 작가들과 합작으로 1590년대 희곡 토머스 모어를 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가 평범하게 성장했고 교육 수준이 낮다는 선입견과 그의 사생활과 관련해 세상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그가 그런 훌륭한 작품을 썼을 리 없다는 반론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작품들의 원저자로 옥스퍼드 백작 베이컨, 마로 혹은 엘리자베스 1세가 공공연히 거론되기도 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문헌상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인물을 셰익스피어 작품의 진짜 작가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영향력을 경험한 바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추가시키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욕구에는 그들의 인물됨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만큼이나 훌륭하길 바라는 마음 역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어떤 이는 학계 입장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썼다는 사실이 미칠 파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셰익스피어 작품의 작가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도 한다. 그의 천재성은 지금도 여전히 불가사의다. 노리 앱스테인은 그의 저서 프렌들리 셰익스피어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키츠처럼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지도 해밍웨이처럼 남성미를 갖추지도 못했다. 또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탐닉하지도 않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애매모호한 캐릭터들을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알렉산더 포프의 말처럼 그는 너무도 다채로운 인물이어서 어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전 인류의 축소판 같은 사람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